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자산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때가 맞는, 네, 네, 계절에 네. 맞는 네, 네, 그런 네, 게 네. 있다. 예. 근데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데, 네. 예를 들어서 피봇이라고 그래서 유동성을 조금 한다고 그래서 이 네. 자산 가격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네네. 그런 현상들이 전 예측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예. 한국의 지금 가계대출이요,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서 4월부터 5조, 6조, 7조, 8조, 그러다가 8월에 9조 원이 증가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5조 원으로 감소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파트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물가 상승률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가계대출의 총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한계를 보여요. 높았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숫자로 얘기해서 뭐 강보합이나 뭐 세게 오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또 부동산 얘기하셨으니까 가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차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교수님이 주로 쓰시는 말이 제가 비대칭화 네네. 이제 쓰시는데, 비대칭화는 쉽게 말해서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비슷하죠. 아,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 겁니까? 수도권이네, 수도권. 수도권 전체가? 예, 수도권. 그러면 강남만 볼게요. 네. 강남 집값이 예를 들어서 엄청 올라서 안 빠졌어요. 다시 올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0.25%포인트 금리가 내려졌다고 강남 집값이 오릅니까? 자, 가격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이 가격을 버텨낼 수 있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 높은 가격이 과연 버텨낼 수 있냐고요. 저는 그냥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 강남을 상정해서 네.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강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네,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라고 네, 할게요. 네, 네. 예, 최근에 2배가 올랐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논의가 뭐 강남이나 어떤 특정 지역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는 걸 좀 개인적으로 이제 왜냐면 많은 분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를 지킨다. 지키기 뭘 지킵니까? 보안관입니까 제가? 연결고리를 막 이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근래 자영업자가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수 경기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심각하게 높다. 예. 취약 차주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0%가 넘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비대칭화 이야기하면서 특히 최근에 강남 집값이 올라야 된다가 아니라 강남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강남 집값을 사수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뭐 어려운 점인데, 전 최근에 어떤 분이 브라이튼 여의도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해명하시죠. 거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셨더라고요. 무섭죠. 브라이튼리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의도 브라이튼 사무실. 요만 매매인가요? 아주 월세. 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김재학 TV에서 마지막으로 해명드리고, 해명.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산 가격이 이렇게 다 높은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폭의 금리 인하가 그 자산 가격을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다시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미약하다는 거죠, 이 힘이.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좋은 의견 주셨고요. 다만 이제 일단은 한 가지는 이제 소폭의 금리 인하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폭이 커진다? 금리 인하 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도꼭지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게 사실은 시작이라는 거죠. 네. 금리 인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게 피벗의 시대라고 표현한 것은 세계 각국이 각 국가마다 목표하는 중립금리가 있고 그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이제 저는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고, 그래서 뭐 2020년 팬데믹 때처럼
뭐 한순간에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완화의 시대도 아니고 2022년처럼 한순간에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긴축의 시대도 아니고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매우 점진적인 속도로 천천히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5.5%의 기준금리에서 시작해서 약 3.0에서 3.5 사이를 중립금리로 현재 보고 있고, 그 중립금리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역시 한 2.0에서 2.5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완화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인데, 이번 10월 금리 인하 이후 그것이 어떤 추가적인 뭐 금융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지 그 부작용 여부를 좀 판단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추가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만들어 나가겠죠. 예. 그렇게 볼 것이고요. 그거 한 번만으로 뭐 유동성이 갑자기 확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제 자산가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전세 세입자들이나 혹은 뭐 내 집 마련을 생각했던 기존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최근 어쨌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기준으로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흐름을 한 3개월 정도 지켜본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 7월부터 상승했는데 7월 전세 만기자가 내 집 마련으로 갈아타긴 어렵죠. 8월도 어렵죠. 이미부터 전세를 연장할지 여부를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9월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한 3개월 정도를 지켜본 한 11월, 12월 정도의 전세 만기가 도래되는 세입자분들은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 흐름을 한 3개월 이상 지켜봤고, 또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의 집값보다 1년 후의 집값이 더 비싸져 있겠다라는 판단과, 또 전세 가격의 상승 흐름이 더 유지되겠다라는 생각, 또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이어지겠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교차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로 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판단까지, 여기서 이제 수급 분석할 때는 그런 수요까지 맞물려서 이게 뭐 강한 그러니까 2020년, 21년처럼 뭐 어마어마한 영끌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이런 수요로의 움직임은 좀 일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어. 어쨌든 지금 서울에 음.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 이후에 대표님은 지금 두 분은 지금 여전히 이번 4분기랑 내년에 여기는 하락을 생각하신 거고, 교수님은 상승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지점이 그건데, 네.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네. 전세 임차인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된다고 네. 하는데요. 거기에 전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계대출자 중에서 130만 명이요. 소득의 100%를 지금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세자금에요, 100조 원이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 전세금이 내 돈이에요. 그러면 전세금이 오르면 에이, 그럼 나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이게 안 되고 이미 전세보증금의 거의 20%, 30% 이상이 대출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에 수요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일반 자산 시장과 가장 다른 점이 이 지점인데. 대출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중요하지만 유효 수요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수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인하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심지어 지금 임차인들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건 주식과 다른 점이거든요. 다른 자산 가격과 이게 부동산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막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사면 좋겠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마음이 없다고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계속 유동성이라든지 어쨌든 여력을 갖고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먼저 한 가지를 네, 추가해주면 네. 그러면 올해 이제 1월부터 9월까지는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그분들은 이제 실수요자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그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없다는 의미신가요? 아니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요가 별로 없다는 의미인가요? 여유가 있었는데 없었는 게 아니고요. 네. 유효 수요는 제한돼 있죠. 그 네. 사람들이 이미 다 샀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산 이유가 사실은 대출 증가예요. 네. 대출로 다 샀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DSR 규제 완화해주고 LTV 규제 완화해주고 심지어 신생아 대출, 정책 대출 몰아주면서 갈아타기가 일어났고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고 뭐고 가계 부채고 뭐고 몰라. 부동산만 올려. 그래서 대출 막 해줘. 그러면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수님한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장에서 이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네. 있다고 보느냐. 자 이제 네. 답변해 좋습니다. 주시죠. 예. 제가 너무나 이광수 대표님을 애정하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갑자기 깔아야 됩니다. 강한 공격을 하기 전에 하세요. 뭐 우리끼리 왜 그래? 정말 원래 강한 공격을 하기 전에는 너무나 애정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네. 강한 공격을 네. 뭡니까? 뭐 하나 보여드리면서 좋습니다. 아, 휴대폰 만지기 예,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만진 이유는 뭔가요? 이거 반칙인데 못 이걸 보여주는 거? 찾았습니다. 여러분 뭐야? 보이실지 모르지만 네. 제 채널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출연하셔서 모니터에. 집값 반등 2025년 예상합니다. 네. 그 전에 집 사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최근에요? 아니요? 언제요? 이거를 언제 하셨죠? 23년. 23년에 25년에 반등한다고 얘기했다고요. 하셨습니다. 왜 입장이 달라지신 거죠? 끝났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아니, 김 작가님 이거 되게 자, 중요한 거. 일단 여러분, 그때 왜 그렇게 판단하셨고 지금은 왜 이 달라지셨는지. 공격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우리는 예언자나 점술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건 바뀝니다. 맞죠. 예측과 전망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제학자가 케인즈인데 저 아니었어요? 아니 죽은 분들 중에서 네. 이제 이것을 제일 좋아하는 경제학자죠. 네. 그런데 네. 케인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 위대한 경제학자잖아요. 네. 케인즈가 기자들이 항상 물어볼 때마다 답을 달리하는 거예요. 네. 이때는 이런 말하고 저 때는 저런 말.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이 달라주세요? 그때마다. 그랬더니 케인즈가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답이 똑같습니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변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방향성은 계속 일관돼요. 제가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건 수요와 공급으로 전망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때 전망하는 건 가격 하락을 미리 큰 폭의 하락을 예측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핑계가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 막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대출이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는 보셔야 될 게 아까도 우리가 푸념 같은 얘기를 했지만 메신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리고 결론보다도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근거를 갖고 거기에 도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중요하잖아요. 좋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점인데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저희가 분석할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전 중요해 보여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수요죠. 이게 경제학적에서 말하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간단한 이제 숏 퀘스천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서울시 PIR이 얼마나 됩니까? PIR이요? 네. 글쎄요. 몇 배입니까? 한 20배 되나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PIR에. 예. 좀 이게 기준마다 좀 다르지만 뭐 작게 기준해도 이제 기관마다 다르니까 작게 기준해도 보수적으로 1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위 소득자가 연봉을 12년 모아야 그 집을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아야 12년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많이 양보해서 한 24년 걸린다는 뜻이죠. 그죠? 대략. 네. 그럼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서 5년 경제가 좋아요. 경기가 회복돼요. 내수 경기가 회복돼요. 24년 경기는 경기가 안 좋다가 25년 경기는 이제 회복돼요. 경기가 회복되고 취업자도 늘고 소득이 늘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먼저 얘기는 뭐냐면 소득이 늘어서 집을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소득이 늘어서 5천만 원 임금 근로자가, 그러니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5천만 원 근로소득자인데 5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이제 6천만 원으로 연봉이 늘어서 이제 1년 동안 경기가 좋아져서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서 이제 집을 산다. 소득이 늘어서 집이 산다.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시거든요. 경기가 좋아야지 소득이 느니까 집을 사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소득이 늘어서 집을 사는 수요가 생기는 게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 유효 수요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네. 이미 누적된 소득이 이동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적된 소득. 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뭐냐면 돈이 이동하는 거다라는 거죠. 돈이 지불 형태로 없던 소득이 지불 형태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있는 소득이, 있는 자산이요. 그렇죠. 근데 그거 현금성 자산. 근거가 있습니까? 네. 지금 집을 사는데요. 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면 70%가 대출을 받아요. 네. 예. 그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아까 PIR 얘기하시는 게 제가 왜 관심 없다고 얘기했냐면 그건 평균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남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합산해서 PIR 계산하잖아요. 네. 의미가 없어요. 네. 강남의 고소득자는 대부분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집이 없습니까? 대부분 중위소득 이하일 거고 저소득자가 자가 보유율이 훨씬 낮을 거잖아요. 이들의 유효 수요가 받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든지 그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이 일어나면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특히 2024년도에 대출이 급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득 얘기를 제가 드린 게 아니라고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그 클루가 이제 나왔습니다. 오. 말씀 속에서 클루가 나왔어요. 예. 뭔가요? 그러니까 70%가 대출을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죄송한 표현인데 거기 답이 있습니다. 구매 여력이 어디서 나오냐? 70%가 대출에 의존한다. 네. 그럼 나머지 30%는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다. 네. 그 나머지 30%가 현금성 자산의 형태가 지불 형태로 부동산으로 돈의 이동이 있는 것이고요. 그 70%의 형태는 대출에 의존해서 내 집 마련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 이 70%는 그 구매 여력이 소득이 늘어서 구매 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 금리가 떨어져서 구매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성은 금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예.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 교수님. 얘기입니다. 예. 근데 0.2% 포인트 내려진다고 해서 나 대출 많이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이요? 다음번에도 또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아니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규제가 없을 수가 그러면 없어요. 이제 대표님 앞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후행적인 거란 거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측과 예측을 중복시키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을 전망하는데 네. 또 다른 전망을 끌어줘서 전망하면 안 된다고요.
전망을 하면서 금리 인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전망까지 끌어들여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금리 인하를 전망하지 않고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수 전제해야죠. 아니요. 지금 다른 상황은 고정시켜 놔야죠. 지금 금리 인하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광수 대표님, 이거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네, 네. 그것은 영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광수 대표님,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때는 네. 나머지 조건을 통제, 컨트롤하고 영향을,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고 전망을 할 때는 나머지 조건도 어떻게 움직일지를 전제를 하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인데요. 아까 예. 중립금리로 2.5%에서 2%로 가요. 예. 1.5%포인트 떨어진다고 그래서 예. 갑자기 구매력이 확 생기고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장기적으로? 상당하죠. 왜요? 상당하죠. 그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제가 그 부분 그러니까 왜냐면 최근에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건 뭐냐면 3% 이상이에요. 그 정도.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폭도 컸고 예상치 못했고 네. 과거에는 없던 일이었고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죠? 그리고 폭도 크지 않아요. 근데 1.5% 인하된다고 해서 대출이 확 증가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네. 그분 왜요? 말씀 먼저 아, 하시면 아,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서 큰 폭의 인하가 아니고 예상되는 인하인데 네. 그거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코로나 때나 이때의 큰 폭의 인하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 네. 궁금한 점이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이 시중금리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서 상승했었던 게 맞고요. 그리고 시중금리가 금리 인하를 선행해서 또 먼저 하락했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시중금리가 보통 선행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네, 시중금리 그래프를 좀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시중금리가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는데 이런 현상은 역시 0.25%포인트 시중금리 하락을 선행했을 뿐 25년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선행해서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지금 다 떨어진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선행해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어쨌든 3.5에서 2%나 2.5%를 향해 움직이는 동안 시중금리도 종국에는 하향 안정화 될 것이면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달금리가 레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성을 붙이는 시중금리가 뭐 반대로 역행할 수는 상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중금리의 레벨은 뭐 지금까지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더 떨어지겠네 하는 그런 기대감은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옮겨야겠네 하는 상대적으로 자산가들의 움직임을 더 촉구시킬 수 있죠. 앞에 말씀하셨던 70%가 아닌 30%의 움직임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산가들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집을 더 산다는 말이에요. 네. 왜요? 은행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러면 대출이 없어도 오릅니다. 네. 오르죠. 그렇죠.